이제 민주당에서 발표하긴 했지만 네. 저는 그건 이제 첫 단추 실마리를 한번 좀 푸는- 평가해 주세요. 민주당의 그 사법개혁안. 아니 좀 부족하죠. 부족하다. 그리고 민주당 안에 법조인들만 중심이 돼서 그러니까 네. 민주당 안 사법개혁안이다. 물론 민주당이 이제 국회 다수당이어서 입법 가능성이 높지만 네. 저는 좀 농이 킬 필요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백년지대계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뭐랄까 좀 차분한 상태에서 논의할 필요도 있다. 네. 근데 우리가 사법개혁 문제를 지금 차분하게 볼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직위원 때문에 그렇고요. 특히 조희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난번 3월에 네. 윤석열이를 구속 취소했을 때 받은 충격은 어마어마합니다. 조희대가 그걸 알아야 돼요. 직위원이도 알아야 됩니다. 너희 둘 때문에 국민들이 받은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사법부 이제 피시고 웃어. 대통령 권력도 그렇게 끌어냈는데 말이야. 니들이 뭐라고? 니까지 것들이 막 그런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많이 아니요, 계세요. 저 탈옥도 되게 큰 사건이었잖아요. 전무후무하다는. 네. 그러니까 법은 일관성이 되게 중요하고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데 윤석열 앞에서만 법이 무장해제해 버렸다는 데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어떻게 법원이 이런 일탈을 하지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네. 5월 1일은 뭐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네. 대선에 직접 개입한 거예요. 근데 좋다 이거예요. 아니 전 모든 설명을 다 이해하겠다 내가. 예? 해외 출장 중에서도 다 할 수 있고 또 대법원이 사실 기본적으로 법률심이라 7만 쪽이나 되는 수사 자료를 사건 자료를 다 안 봐도 된다. 또 다 좋아요. 그러니까 다 저는 지금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대법관들이 어떻게 갈렸냐면 임명권자에 따라 갈렸어요. 문재인 정권 때 임명받은 사람 두 사람은 소수 의견이었고 윤석열 정권 때 임명받은 10명은 다수 의견이었어요. 딱 그렇게 갈렸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윤석열이라는 정치 집단의 대표자가 꼽아낸 사람들은 어떤 하나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헌재 결정처럼 임명권자가 누구든지 간에 8대 0이 나왔어요. 이러면 승복해야 돼요. 좀 전에 성일종은 뭐라고 그러죠? 내란이라고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내란 타령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란이라고 확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죠. 확정 안 되는데 어떻게 정권이 바뀌어요? 내란이어서 그래서 대통령직을 파면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8대 0의 결정이었잖아요. 예. 만약에 그때 정영식이도 파면 아니 그러니까 정당하다고 그때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은 절로 가고 네.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 절로 가고 막 이런 상황이었다면 예. 인용 결정도 안 났겠지만 만약 인용 결정이 나더라도 흠결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문영배 소장 대행이 잘했다. 헌법재판관들이 정말 수기를 열심히 하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답답하고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은 좀 끌었다고 우리는 느끼고 답답했지만 잘한 거다 정말 뒤를 생각하면. 근데 헌재에 그런 태도가 있잖아요. 헌재에 그런 결정이 있잖아요. 대법원하고 빗대 보세요.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너무 빨랐죠. 그다음에 임명권자에 따라 다 갈라졌어요. 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어떤 대법관도 조희대는 뭐 말도 안 하는 사람이지만 설명하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중대한 사실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판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제외하고는 어떤 거, 그러니까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제외하고는 어떤 걸로도 설명이 안 되는 상태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임을 져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해서 국민의 참정권을 유린하고 훼손하고 국민에게서 참정권을 박탈하려고 했던 거예요. 대놓고 백주대낮에. 그러면 이 비상 상황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죠. 그러니까 좀 뭐 판사들이 좀 느리고 그리고 사회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서 조희대 퇴진을 요구하는 판사들의 목소리가 지금 크지는 않은데 내부에서는 저는 이제 한둘 하면서 이제 계속 나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다 같이 죽을래. 결자 해지 차원에서 문제를 일으킨 조희대가 책임지고 갈래. 이 판단을 판사들도 할 거라고 보고요. 저희도 결국은 뭐 물러나지 않고선 못 견딜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국민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조희대 없는 상태에서 좀 차분하게 논의하자. 그러면
예를 들어 부패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가 들여다볼 대목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민주적 시민적 통제가 법원이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민주적 시민적 통제, 예를 들면 다른 나라의 배심 참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포함한 정말 그 뭐 이렇게 튼튼한 튼실한 지금은 약간 원포인트 개혁안처럼 보여요. 물론 그것도 수고한 거고 진일보이긴 하지만 좀 더 확실한 개혁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순서가 조의대부터 아웃시키고 그런 그럼요. 다음에 네. 사법부의 각 주체들과 함께 아니 그럼 그렇거든. 조의대 없으면 법원 행정처도 들어와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 의견도 내고 예. 당사자니까 뭐 의견대로 하는 건 아니어도. 조의대 날리는 거에 이렇게 주저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설러야 되는데 아니 지금 명백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어놓은 죄가 많으니까 조의대가 네. 단독 범행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9명의 대법관과 함께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조의대가 홀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고 또 양승태가 한번 그렇게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또 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 뭐 이런 게 있겠죠, 당연히 사람이니까. 근데 지은 잘못을 생각하면 아유. 한 번 가는 정도가 여러 번 가야 되고 사실은 형사처벌 받아야 되는 범죄 피의자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법부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통제 아래에 있다 이런 어떤 그 증명은 여러 번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도대체 그렇죠. 우리 민주주의 무슨 해악이 되겠어요? 네. 부끄러움은 될 수 있어도. 자, 그래요. 그 일단 근데 또 제 중에는 훌륭한 판사들도 좀 많이 보입니다. 그래요? 그 이진관 판사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 지금 한덕수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덕수에 대해서 내란 방조 이거 말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그 특검에게 공소장 변경하라고. 예 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권고했다는 거예요. 뭐 저 어제 그 카카오 예. 관련해서 김범수. 네, 사건에서도 이례적으로 검찰이 꾸짖었대. 여죄 추궁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결국 윤석열이가 그 시달한 사건이 그러니까요.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징역 15년을 다투는 사건인데 네. 기업인에게 그것도 뭐 청년이어도 끔찍한데 네. 15년이면 이제 인생 완전히 끝내라는 거잖아요. 죽으란 얘기죠. 네. 그건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죽는 사람들도 있고. 예. 김범수가 뭘 그렇게 윤석열한테 밉보였을까요? 모르죠. 그건 뭐 그게 수사 대상이어야 되죠. 김범수하고 김건희하고 남다른 인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연이 깨졌든지 뭐 빨리빨리 송금이나 뭐 입금이 안 됐든지 뭐 가져오라는 걸 안 가져왔든지 뭐 모르죠. 그건 그들만의 사이니까. 하여튼 아나운서 김범수가 아닙니다. 네네. 뭔가 흐트러질 만한 게 있었으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김건희와 복수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잘 어울리잖아요. 본인 말도 그렇지만 YTN 기자와의 대화만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하면 잘해주고 나한테 서운하게 하면 나는 반드시 갚아준다. 뭐 이런 게 정확한 사람 같아요. 밉보일 일을 한번 했었던 모양이네. 그러니까 그건 뭐 추정의 영역이지만 그렇게 해서 검찰이 와락 달려 들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자 할 때 법원에서 정확한 지렛대 역할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따끔하게 경종을 울리면 그러면 법원은 정말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기관이 되죠. 법관들 보면 법원 정리가 뭐 일어나세요 하지 않아도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정말 잠깐만 조용히 해보세요. 그럼 진짜 조용해 질 것 같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어떤 신뢰와 존경. 근데 뭐 초등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정말 애들을 열심히 잘 챙겨주고 선생 중에 선생이고 내 마음의 선생이 되면 그 선생 정말 그런 얘기도 했죠. 우리가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사랑하고 존경하게 돼요. 근데 법원이 일부 판사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최고 책임자부터 안 그런 사람들이 꽤 많으니 이 문제는 해결하고 가자는 거죠. 뭐 훌륭하게 일하는 판사들 정말 뭐 판사들이 요새 법조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경력 5년 이상 돼야 판사가 될 수 있거든요. 시작 자체를 처음부터 못합니다. 로스쿨 나와서 변시 합격했다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세전으로 초봉이 7천 얼마라고 그래요. 7,900인가. 물론 이제 다른 일반
서민들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는 연봉이겠죠. 거죠. 네, 연봉이. 근데 로펌에 가면 같은 연차에 한 1억 8천, 그러니까 절반 정도도 안 되는 값에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평가할 만하죠. 왜 그러냐면 정말 그 중에는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하겠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법조 경력을 쌓은 다음에 로펌 가면 더 많이 받으니까 또 있겠지만 네. 선의로 예. 정말 진짜 법관이란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내가 우리 사회를 지키는 뭐 호민관의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도 꽤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잘 되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영향력, 더 큰 영향력을 갖도록 하고 그냥 제 일심만 생각하고 어디 술 얻어먹고 이런 거나 좋아하고 돈 버는 거나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속아낼 수 있는 안전장치도 사법개혁 안에서 안에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참 사법부는 정말 참 이렇게 국민들의 그 신임을 잃었어야 앞으로 무슨 판단을 내리더라도 뭐 이건 또 분명히 그 판사의 어떤 이익이 개입돼 있을 것이다. 뭐 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이 이제 48년부터 정부 수립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80년 아직 안 됐습니다만 그동안 77년 동안 대한민국 사법부의 가장 큰 위기는 언제냐면 전 지금 같아요. 지금 예, 계엄 때 막 박정희, 전두환이 총 들고 살치고 이럴 때 네. 재판권도 뺏기고 그래서 뭐 엉망진창이고 그랬잖아요. 네. 군인들 군홧발 밑에 법관들이 있을 때도 있었고 그랬지만 네. 그래도 이만큼 엉망진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시국 사건 같은 거 인혁당 재건인 사건 네. 뭐 사형 선고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정말 엉망진창이 남의 목숨도 뺏고 그랬는데 뭐 그때 뭐 국민들이 그 사건을 잘 몰라서 그랬던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동시에 법원을 주시하고 아니 대법원장이 그만둬야 한다 48% 이거는 네. 이건 정말 대단한 아니 여론조사에 사건이에요. 따라서 훨씬 더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네. 하여튼 그런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 구성원들부터 저는 각성을 해야 된다. 예.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무의미해진다. 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니까. 아니 그 이 판사가 도대체 사법연수원 몇 기이고 그리고 또 고향이 어디고 학교가 어디고 이런 걸 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중요하죠. 예, 저같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네. 막 기수가 막 절로 나와요. 막 아 무슨 얘기할 때 누구 몇 기네 뭐 이런 거. 예. 윤석열이 23기네. 뭐. 23기의 인물이 많죠. 네. 저 강용석, 조윤선, 네. 그리고 박범계, 박범계 23기죠. 예 그리고 이정열 전 판사도 있고 네, 네. 또 누가 있더라? 저기 저 남양주 시장하는 주광덕도 있고 네. 아 배성범 씨도 있네요. 네. 배성범 씨도 있고 민주당 의원인 이성윤 의원 23기죠. 예. 네. 많이 하시네요. 23기가 유독 네. 하여튼 저 문제적 인물도 많고 네. 굉장히 화제의 인물도 많고 그래서 저 23기는 다 외웠습니다. 네. 거의. 그다음 18기도 좀 아시게 되잖아요. 18기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그렇죠. 그 동기가 또 저기 지금 법무부 장관하는 정성호 네, 네. 의원도 있고 저 양반도 있네요. 안상수, 네. 보은상수 네. 그분도 계시고 또 누가 있냐면 김진태. 네. 김진태가 선배야. 보니까 윤석열이 선배야. 그렇죠. 선배죠. 예. 한참 선배죠. 검찰 선배고. 예, 네. 예. 그리고 또 누가 있더라? 또 몇 명 더 하여튼 있었는데. 뭐 꽤 많습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남의 기수까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예전에 예. 군사 정권 때 네. 전두환이 육사 11기다. 네. 노태우도 11기다. 네. 그다음에 쿠데타에 참여한 전두환의 선배들 중에 유학선 같은 경우에 8기다. 네. 뭐 이런 거. 예. 김종필이 몇 기다. 뭐 이런 거. 예. 박정희가 몇 기다. 이런 거. 박정희는 이제 2기였는데 예. 이런 걸 다 알았잖아요. 예. 줄줄이 깼잖아요. 예. 이거죠. 그러니까 힘이 군인들에게 있을 때는 육사의 저 기수를 외우고 우리는 네. 예. 힘이 이제 법조로 오고 검찰공화국이 되니까 법조 기수를 외우게 되는 거예요. 예. 저절로 외우게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아유, 정말 그렇죠. 잘못이죠. 정상이 아니죠, 뭐하러 알아야 돼요. 그것들이 뭐 몇 개인지. 저기들 기나 무슨 뭐 막년회 할 때 우리 기수가 이 사람이지
뭐 자기들끼리나 알면 될 일을 왜 우리까지 알아야 아니, 되냐 그리고 이거예요. 사법시험 때 1,000명씩 뽑았는데 뭐 그 동기를 할 거 뭐가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더 많은 매출을 위해서 카르텔을 만들고 뭐 그렇지. 그걸 통해서 써먹고 그러니까 의뢰인 입장에서는 딱지만한 인연도 그럼요. 인연이라고. 몸이 아니, 다른 거죠. 예전에 그 주간지 시사 주간지 보라고 막 연락이 오는데 네. 나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고등학교 선배라는 사람이 와서 시사저널 구독하라고 뭐 무슨 또 뭘 주간 경향 구독하라고 뭐 네. 그랬었어요 그때. 그러면 거절하기가 참 어려우시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괜히 뭘 거절하기 어려워요. 나도 시사 주간지 안 본다고 그랬죠. 찾아와서 그랬어요? 아니 연락이 와가지고 전화로 하면 좀 네. 아 찾아오시기도 합니까? 아니 몰라서요. 저는. 네. 전화 텔레마케팅 하겠죠. 예. 그래서 뭐 무슨 선배인데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얘기하라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지금 그러니까, 주간지 판촉하는 네, 분한테 내가 왜 그분한테 어려움을 호소합니까? 한국 사회가 국가의 역할이 부실하고 공적 안전망이 맞아요. 없으니까 예. 그런 데라도 기대야 되고 뭐 동창회 나가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가르마를 그렇게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 이건 네. 신체의 안전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안전이죠. 고용도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뭐 네.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국민 경제도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부동산도 안정적으로 가야 되고 주식도 안정적으로 가야 되고 네. 일관된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일관된 방향으로 쭉 가면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안정감이 있으면 사건 사고가 줄어들게 되고 네. 사람들이 다른데 덜 기대게 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돼서 부디 하여튼 법조인들 기수 같은 거는 떠올리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도 있네. 23기 중에 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네네네. 그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왕규 박사. 네. 네, 그분도 계시고 그리고 많습니다. 조윤선 그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네. 사법고시 합격했을 때 이미 기혼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막 그 동생들이죠. 뭐 그분들이 다 뭐 누나 이러면서 그렇게 따랐다고. 네. 그런 얘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네.